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옛 두류정수장 터에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시가 추석 연휴 직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80.7%가 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신청사 예정지와 유휴 부지를 매각해서 짓는다는 답변이 60.5%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구시는 기존 두류정수장 옆 유휴 부지뿐만 아니라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 매각도 검토하고 시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가 나자 달서구민과 달서구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판 의원은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면서 신청사 관련 집중 질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감은 오는 23일인데요. 어떤 설전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계속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동 8도, 봉화 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갔고요. 낮에는 15도 이상 기온이 올라 안동 22도, 봉화 21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낮에는 가을볕이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또 떨어지는데요.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기온에 맞게 입고 벗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안동에선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안동 간고등어 먹거리 축제가 열립니다. 간고등어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축제는 올해 더 커진 규모로 풍성하게 열리는데요. 바다가 없는 안동이 간고등어로 쌓은 전국적인 명성을 축제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전야제는 서부시장 가요제 예심을 비롯해 초대 가수 공연, 또 레크레이션이 펼쳐지고요. 내일 오후 4시에는 과거 영덕에서 안동에 이르렀던 간고등어 운송 행렬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고등어를 가득 짊어진 지게꾼이 축제 주 무대까지 행진하면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또 축제 기간엔 안동 간고등어 전통 염장 간제비 체험, 시민 노래자랑 등 체험거리도 이어지고요. 서부시장 일원의 모든 식당에서는 간고등어 요리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만 대비를 잘해주신다면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이 21도, 포항과 울진 22도, 경주 23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까지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0.5m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0가구가 건립됩니다. 포항시와 LH는 어제 흥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을 열었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총 200세대 규모로 이 중 100세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세대별 전용 면적은 29, 37, 46제곱미터 등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46제곱미터의 세대수를 늘렸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 우선 공급 물량이 당초 10%에서 50%로 대폭 확대됐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소득과 자산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LH는 2025년 입주자 모집을 거쳐서 2026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항 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재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4도 높은 19.4도, 습도는 60%입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온도차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두꺼운 외투를 입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11일 노인복지관 이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 학대 예방 인권 상담 교육은 물론 어르신들이 즐길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이동 프로그램은 몸이 불편해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는 울릉군 희망의 집을 직접 방문해 노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희망의 집 다목적실에서 시행했는데요. 이와 함께 울릉군 복지관 이용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므로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안정적인 노후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경상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노인 인권에 의해 노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어르신 1:1 전문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또한 울릉군 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풍요로운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력 단련실 상시 운영, 그림교실, 실버체조, 공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의 종류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자치분권 실천에 힘써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만큼 지방의원에게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요구되는데요. 지난 5일에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선희 경북도 의원을 연결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또 활동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가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게 늘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청도의 많은 국민들께 수상의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 청도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명의 도의원이 1명으로 사실 선거구가 조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늘 2사람 목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청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또 도민을 위해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선 의원이십니다. 그동안 다수의 조례 제정과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 그동안 어떤 조례들을 만드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는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조례가 우리 도민의 삶에 규제가 아닌 편리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제12대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지목받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원해서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서 대중건강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와 예.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노인들의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한 노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대 경북도의회 1호 조례도 직접 발의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북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2대 경북도의 제1호 조례안이었습니다. 네. 핵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도 미비하였고 예. 안전한 사회의식 등으로 인해 가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12대 경북도의회 제1호 조례안이었군요. 네. 그럼 요즘 혹시 준비하고 계신 조례가 있나요? 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적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방안과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약한 다양한 조례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제 문화환경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네. 예술인들의 사회 공헌도에 비하여 처우나 복지는 열악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준비 중인 조례로는요.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도민과 공공기관 등이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서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자연 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 지역 기반을 소재로 해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할 수는 없지만 조례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정말 드는데 요즘 어디서나 지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외 기업 투자 유치와 신성장 산업 발굴 또 청년 인구 유입 촉진 이런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국토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이 텅 비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나타난 이른바 지방 소멸 현상입니다. 문제는 시골 마을뿐만이 아니라 마치 전염병처럼 중소도시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근 도입된 생활 인구 개념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아직 역부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땅 투기 막는다는 농지법이 결국은 주말 농장이나 기농기촌을 가로막아서 땅에 자금이 묶여 나머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네. 랜드푸어가 향상된다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랜드푸어. 네. 예, 그래서 저는 첫째,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방 분권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방 정부가 스스로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로는 공공기관 정책의 생명력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의 발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또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일도 참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물론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판가름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좋은 교육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무조건 달려갑니다. 교육이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발빠르게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역구가 청도시입니다. 특별히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요? 예,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중요한 국정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도는 경북의 각종 균형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북도 종합계획 자료를 보면요. 네. 5년마다 각 시군 지역 경쟁력 평가 자료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경산, 칠곡, 성주, 고령 등 대구시와 인근한 지역을 기준에 따라서 이래 비교해 보면 청도만 10위권 밖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발전 여력이 청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가 대구시 인근 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첫째가 교통과 의료, 문화 등의 우수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로 관광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 등 청도군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각종 국가나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성전된 노력에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더 많은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지방의회 역할 참으로 중요한데 그 역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네. 사실 지방의회 앞에 놓인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네.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상생 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의회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주도하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율성과 책임성뿐만 아니라 또 상호 견제와 균형, 상생 협력, 조화 이런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청도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더 나은 내일의 경북과 살기 좋은 우리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계획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말보다는 실천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정책 연구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철칙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여한 이선희 경북도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KBS 대구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 강좌. 이번 달 주제는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 방법입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관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10월 강좌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 박준석 교수와 소화기 내과 이현석 교수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강연에 앞서 내용이 궁금한 분들 또 일정상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병원으로 미리 다녀왔습니다. 먼저 대장암 환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항문 대장암이에요. 어지럼증이 잘 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왔더니 대장 항문 허락했었어. 그래가 그 병원에 가니 평생 대장 줄을 밖에 내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래 됩니다. 그럴 수 없지. 더 할 수 있으면은 안을 여가 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가 요거가 항암 치료 한 달 받았어. 지금은 이제 완전 거의 다 된 듯해. 장기적으로 해가 주사기만 염되도록 장치를 했다고. 그거 제거하러 왔어. 다 했어. 나는 치료는 다 했어. 다음에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재점검을 해가지고 이 사이즈 보고 이제 완전 하면은 그냥 이따가 또 주기적으로 오락하겠지 뭐. 그 이제 나는 완전 활동 다 하고 있어. 몸 상태는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보통 연락해가 어떻다고 빨리 와야지 뭐. 시골이니까 양배추하고 다 심어. 병가로는 뭐 한 봉지만 사람 오래 지금부터 나 묵고 있어 심심하니까 뭐 음식을 가려가지고 먹고 뭐 오래 살아야지 뭐.
예,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5월에 발표된 국가암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장암 환자는 27,800여 명으로 전체 암 환자 중 11.2%를 차지합니다. 또 사망률도 높은 편인데요.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중 대장암이 세 번째를 차지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대장암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대장학문외과 박준석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원인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서구화된 음식 식사, 가공식품이나 육류가 가장 크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장 내시경을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검사보다 검사가 매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견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증상은 여러 증상이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일단 대변에 혈변, 빨간색 피가 보인다거나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변의 굵기가 가늘어진다거나 대변 본 후에도 뭔가 잘 안 배출됐다는 불편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문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대장하고 직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항문부터 한 12cm까지 항문 근처에 생기는 직장암하고 직장 이외에 맹장 근처까지 쭉 있는 대장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치료와 진단이 조금 대장암하고 다릅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직장암은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그런 게 있고, 대장은 이제 방사선이 닿질 않습니다.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암의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거나 항암제를 같이 병용요법으로 투여해야 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면 좋은 수칙,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식사와 관련해서는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네. 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달리기나 빨리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당연하지만 음주와 흡연은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소화기내과 이현석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발생 비율이 남녀의 성비가 1.4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 50대가 20%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장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한 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장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은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약 30%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대장 용종의 진단에 가장 좋은 검사법은 대장 내시경 검사이며 용종이 발견되면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양의 크기가 아니라 종양이 조직을 침투한 정도입니다. 소화기내과에서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종양이 조직을 침륜한 깊이가 깊지 않은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륜 깊이가 깊은 경우 수술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하여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검진이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진을 주기적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주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사람에 따라 병역이 있거나 하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40세 이상이라면 4, 5년에 한 번은 검진을 꼭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4, 5년에 한 번요? 네, 맞습니다. 네,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KBS 대구 TV 공개홀로 오시면요.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10월을 맞아서 대구 10월 항쟁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77주년인데요. 그렇군요. 네,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기념 사업들을 소개하고 이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 10월 항쟁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준비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10월 항쟁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그래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해방 이후 최초의 민중항쟁입니다. 1946년 9월에 이 대구에서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 시위가 벌어졌고요. 네. 이때 미군정의 식량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 400여 명이 쌀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10월 1일에 경찰 발포가 있으면서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이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중용 문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 전후로 10월 항쟁 참가를 이유로 희생들이 이어집니다. 1950년 7월에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던 10월 항쟁 참가자들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가창골,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이 됐고요. 예. 이때 경찰의 집단 처형 인원은 1,4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좌익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을 가입시켜서 정부가 만든 국민보도연맹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한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고요. 예. 이때 확인된 희생자 숫자만 4,934명, 대구는 99명입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최소한 10만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인정했죠. 네, 2009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10월 대구 사건과 또 대구 보도연맹 관련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진상 규명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10월 항쟁 유족회가 결성이 됐고요. 네. 유족회는 이때부터 이 희생자가 많이 나온 가창골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냈고 2010년 3월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에 정부 쪽에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를 하면서 이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0월 항쟁 유족회에 따르면요. 10월 항쟁 및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100여 명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을 신청했고 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77주기를 맞았는데 지역에서 열린 행사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지난 5일에 대구 달서구 도나의 집에서 열린 10월 항쟁 사진 전시회 그해 10월 개막식이 열려서 다녀왔고요. 6일 오전에는 77주년 위령제가 열렸고 같은 날 저녁에는 10월 항쟁 대구 경북 시도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사진전은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이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사진 전시회는 전시가 끝나는 31일에 발족될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의 준비 단계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 사진전을 준비한 이재갑 사진작가는 이 10월 항쟁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옛 사진과 자료를 받고요. 이들의 모습을 직접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이루어진 유해 발굴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이 작가는 이 사진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자 했다면서 이 과거 희생자들의 모습과 현재 유족분들의 모습 그리고 유해 발굴 과정과 또 그 다음에 유족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시 준비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10월 항쟁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진 전시회가 되겠네요. 네, 이날 개막식에서 소개됐던 사연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920년생 침산동 출신 김수경 씨의 아들 이 김영호 씨가 자신이 태어나고 이듬해 아버지를 잃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네. 이 김 씨의 아버지는 1946년 대구 10월 항쟁에 참여해서 경찰에 구금됐다가 풀려났지만 1950년 7월에 다시 경찰에 연행돼서 가창면 가창골에서 집단 희생됐습니다. 올해 7월에야 자신의 아버지가 국가의 예비검 속에 따라 희생됐다는 진실규명을 받았다 하고요.
이 아버지 일로 소가리를 하던 어머니는 그가 11살 때 화병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던 김정섭 씨 사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청도 곰티제의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결정문을 놓고 큰 절을 올리셨다 하더라고요. 이 1925년생 청도 운산리 출신의 이 김영호 씨가 이 김 씨의 아버지인데 네. 당시 평범한 농부셨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좌익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이제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끌려가서 희생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에 다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함께 하시게 되고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이 시민 모임은 유족의 아픔에서 이걸 기억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시민들이 10월 항쟁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또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발돋움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답사나 해설 코스도 계획 중이라 하고요. 이 시민 모임에는 지역 예술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준비 중입니다.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 10월 항쟁을 소재로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또 학문적 연구자에게도 이 10월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민 모임 준비를 하고 있는 신영철 아가소잉 협동조합 대표는 유가족을 뵐 때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전했고요. 유가족의 아픈 기억을 넘어서 더 많은 시민이 10월을 올해 기억을 했으면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사진전 개막식에서 전했습니다. 네. 위령제도 열렸죠? 네, 10월 항쟁 유족회가 6일 오전에 달성군 가창면 10월 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10월 항쟁 77주기 예. 이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73주기 합동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한 2시간가량 이어졌고요. 희생자 추모 공연과 전통 제례, 합동 추모제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참여를 하셨나 봐요. 네, 특히 이제 제주 4.3 항쟁 유족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주 4.3 평화합창단이 참석을 해서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슬픔에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위령탑 한켠에 이 제주 4.3 대구 영남 지역 희생자 483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제사상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 제주 4.3 항쟁이 발생한 이후에 군경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대구 형무소로 끌려가서 이제 가창골 등지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같이 추모하는 시간이었고요. 10월 항쟁과 제주 4.3 항쟁 유족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제사를 함께 올리면서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됐겠네요. 네. 10월 항쟁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결성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시민 모임과는 좀 다른 조직인데요. 매년 이맘때에 10월 항쟁 대구 경북 시도민 대회도 열립니다. 네. 지난해 1회적 행사위원회가 준비를 했는데 이때 지역에서 좀 지속적으로 유족회와 시민사회와 관련 활동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서 이 상설적인 조직 기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77주년 행사위원회 참가 단체 중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추모연대를 비롯한 10개 단체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항쟁 연대, 이 가칭인데요. 10월 항쟁 연대 건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6일에 열렸던 시도민 대회에서 이 결성이 제안이 됐고 예. 향후 논의를 거쳐서 상설 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항쟁 진실 규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유족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10월 폭동, 10월 사건 등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에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 네. 또 2010년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정부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대구시도 10월 항쟁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진화이가 지자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 발굴, 평화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서 2020년에 가창골에 있는 용계 체육공원에 10월 항쟁 위령탑이 세워졌고요.
하지만 유족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위령탑이 세워진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제막식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막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나요? 네, 제막식은 열리지 않았고 그렇군요. 또 위령탑 근처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이 지난 5월에 3주간 유해 발굴을 했고 또 이제 가창골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유족들은 최소 30구 이상의 유해가 발굴될 거라는 기대를 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단 하나의 유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1차 조사이니까요. 네. 유족들은 계속해서 유해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항쟁 77주년을 맞아서 지역의 움직임과 또 열렸던 관련 행사들 짚어봤는데 현장을 지켜본 김보현 기자 생각은 어땠습니까? 네, 이 10월 항쟁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과거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추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예. 앞서 소개드린 10월 그날 사진전에서 이 과거 민간인 희생자의 모습과 현재 유가족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사진을 보는 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숙제를 남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되시면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재갑 사진작가가 사진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10월 항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살펴볼 역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1897년 10월 12일 오늘이죠. 네. 우리나라 이름이 대조선국이던 게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26년 전 오늘에. 바로 오늘이네요. 예. 그래서 대한제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126년 전 오늘 우리나라 이름이 대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군요. 예. 나라 이름이 바뀌는 일은 드문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바꾸게 됐을까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예. 을미사변은 당시 이제 황후,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인들과 그 앞잡이들한테 궁궐 안에서 살해된 사건이죠. 네. 당시 우리나라 사정이 그만큼 허약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때문에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네. 그 일을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아관파천. 한 나라 임금이 자기 나라 궁궐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 공관으로 이제 몸을 피한 거네요. 예. 피신해서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 참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물론 고종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은 건 아니고 여러모로 애를 써서 친일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국가 체면도 다시 살려야 하고 또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그 위상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바꿈으로써 일거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해보려고 한 거죠. 분위기 쇄신인가요? 그렇죠. 이미지 쇄신. 예. 예. 그래서 국가 최고 지도자 명칭도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나라들이 자기가 제국이다 황제다 했으니까 우리도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남의 침략을 당할 작은 나라가 아니다. 네. 이런 뜻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같은 큰 나라다. 이래서 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조선제국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대주의 사상이 내포돼 있어요. 단군 시대부터 조선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대주의가 있나 하고 궁금하게 여기실 분도 있는데
이 고려 다음에 조선은 단군 조선이 아니잖아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명나라에 우리는 국호를 조선으로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한 그 조선은 단군 조선의 조선과 다른 조선입니다. 아하. 그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에도 그 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자조선에서 그 명칭을 따왔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입니다. 예.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자조선 할 때 기자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에서 조선을 딴 것은 중국 사람인 기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에 매우 살기 좋았다 이런 뜻이 내포된 거예요. 기자조선이라는 그렇죠. 말이요? 그 지금 역사학계는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당시에 기자조선 때 쓰던 그 조선을 쓰겠다고 하니까 명나라가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용어에는 사대주의 사상이 들어있는데 지금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선포하는 마당에 네. 사대주의 들어있는 조선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대한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대한의 대자는 뭐 당연히 크다는 뜻이겠고 한은 뭐 어째서 자주 독립국가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한은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한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할 때 삼한. 그 삼한. 그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문무왕한테 지금 삼한일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되었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삼한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통칭이었다. 이름이었다. 그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고종 황제도 거기에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한 또 뒤에 제국을 붙여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든 거죠. 그런데 국력도 그 이름에 걸맞았어야 되는데 나라 이름만 크고 실제로는 이런저런 열강들의 침탈을 당해야만 하는 참 안타까운 때가 조선 말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조선 말기가 대한제국이니까요. 예. 고종은 그래서 1904년 세계 만방의 중립국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묵살하고 네. 군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반도에 상륙을 시킵니다. 시키고 한일 의정서란 걸 강제로 체결하는데 2월이에요. 한일 의정서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조선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본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마음대로 주둔한다는 것은 나라가 반쯤 망해가고 있다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1897년 10월부터 시작된 대한제국 1910년 8월까지 13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정말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름까지 그렇죠. 바꾸고 새롭게 이제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예.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일 의정서 다음에 1904년 8월 22일에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네. 이것의 핵심 내용은 고문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일본인의 고문의 허락을 받아서 조선이 집행해야 되고 외교 문제는 일본인이 추천하는 어떤 외국인 네. 주로 서양인인데 그 추천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완전한 내정 간섭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라가 사실상 반신불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한일 협약도 곧 체결이 되죠. 그렇죠. 1차가 있으니까 2차가 있죠.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되는데 2차 한일 협약은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바로 유명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예. 이 강제 협약은 통감을 설치하고 그 통감의 허락을 받아서 조선은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약속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외교권이 박탈된 겁니다. 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자가 이토 히로부미죠. 그리고 내정까지 간섭하는데 네. 전국 주요 대구도 이제 부임을 하는데 전국 주요 한 곳에 이사관이라는 것을 배치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해요. 그래서 1601년 이래 대구에 경상감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906년에 폐지되면서 일본인이 임명한 이사관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곧 군대 해산과 같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3차 한일협약이 1907년 7월 24일에 체결이 되면서 8월 1일이 되면 군대가 해산이 되죠. 그 이때 박성한 대대장이 자길로 항의했다. 국사에서 다 배우신 내용이잖아요. 예. 이때 군인들 중에 의병 투쟁에 많이 가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의병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해가 정미년이기 때문에 그걸 정미의병이라고 하고 3차 협약을 정미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름을 바꿨지만 이 대한제국 시대가 참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현대 와서도 꼭 짚어보고 기억해야 할 민족적 의거들이 분명히 또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 대표적인 게 대구가 중심으로 일으킨 1907년의 국제보상운동이죠. 예. 일본인 재정고문이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빚을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이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나라 빚을 갚아야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네. 크게 국제보상 운동을 일으켰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강경한 방해 때문에 최종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네. 세계 최초의 국민 기부 운동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우리 대구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준 중요한 의거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때 모은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었군요. 모으진 못했죠. 모았으면 갚았을 건데 네. 일본이 간섭해서 모으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군요.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래 의병운동도 그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성황후 살해됐을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문석봉이란 분도 대구 분이고요. 네. 대구 사람 중에는 또 우재룡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군대 해산 뒤에 영천에 있는 산남의진으로 가서 의병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됩니다. 이 우재룡이란 분이 1915년 8월 25일에 1910년대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인 광복회를 결성하는 일을 주도하게 되죠. 예. 1905년 11월 을사늑약 때 이사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상감염도 퇴지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사관이라는 관직 명칭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가요? 그렇죠. 지금도 이사관이 있죠. 장관이라는 명칭도 일본이 만든 거예요. 네. 초등학교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만 1941년부터 정해진 국민학교라는 걸 우리가 96년까지 썼죠. 네. 이래서 일제잔재를 언제 청산할까 안타깝습니다. 예.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상말. 네. 지금까지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시의 외국어 누리집이 부분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운영될 외국어 누리집은 외국인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방법과 시청 안내, 대구 소개 등 콘텐츠를 보강하고 외국인 서비스 메뉴 또한 추가했는데요. 더불어 접근성과 편리성을 더한 디자인으로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2023 대구예술제와 청소년 무대예술 페스티벌을 엽니다. 함께 예술 날다라는 주제를 건 이번 예술제는 대구의 총 회원단체 10곳과 특별회원단체의 작품이 전시장 곳곳을 밝힐 예정인데요. 예술로 하나가 되는 즐거운 축제의 장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가을을 맞아 대구 불로화훼단지 연합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금호강 하중도와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에서 총 1,700분의 가을국화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행사 진행과 함께 반려식물 병원 운영과 취약계층 반려식물 무료 원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꽃향기 가득한 불로 화훼단지에 방문하셔서 가을 향기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시가 지난 4월부터 친환경 장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대구 달성 지역 자활센터가 참여해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의 제공과 세척, 배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사업이 자활인들에게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친환경 장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무들도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오대산과 치악산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에는 첫 단풍이 관측됐고요. 대구 팔공산을 비롯한 경북 대부분 지역은 10월 20일을 전후로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가을 단풍철에는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과 일몰 시간을 고려하고 큰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등,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즐거운 단풍놀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윤가연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기후위기와 한글날을 맞아서 KBS 대구가 기획한 도전 어린이 퀴즈왕 바른 우리말과 탄소 중립 지킴이 달서구 신월 초등학교 편이 방송됩니다. KBS 대구는 학생들에게 우리말의 소중함과 기후위기를 재밌고 친근한 방법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대구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KBS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